자, 오늘은 8-2단원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한번 학습지를 빈칸을 채워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페에서 녹음 중이라 뒤에 배경음악이 조금 깔려도 무시하고 우리는 빈칸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먹이 관계부터 보시겠습니다. 먹이 관계란 뭐냐면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먹고 먹히는 애가 있죠. 먹는 애가 있고 먹히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포식 피식의 관계를 먹이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서로 먹이 관계가 단순할 때를 뭐라고 하냐? 먹이 사슬이라고 하죠. 밑에 그림 보면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 풀, 토끼, 뱀, 독수리의 형태처럼 이렇게 단순한 먹이 관계를 먹이 사슬이라고 하고요. 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게 막 그물처럼 꼬여 있는 걸 뭐라고 한다?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꼬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있는 복잡한 관계를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저번 시간에 배워봤던 내용 하나를 떠올려 볼게요. 우리 다양성을 배웠었는데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가지 다양성을 배웠었죠. 자, 이때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 둘 중에 이렇게 먹이 그물일수록 더 다양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 셋 중에 뭐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종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이 중에 종다양성을 확보하는데 먹이 그물이 복잡한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왜 그런다고 했어? 자, 왜냐면 먹이 사슬처럼 이렇게 간단한 구조라면 토끼가 멸종을 했을 때 뱀도 멸종하고 독수리도 멸종하고 이런 식으로 종다양성이 확보가 되기 힘들어요. 근데 먹이 그물은 어때? 토끼가 멸종을 해도 뱀이 멸종해요? 안 하죠. 왜냐면 다람쥐랑 도마뱀처럼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종 다양성을 확보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어떻게?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종 다양성은 확보하기가 쉬워진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생태계의 평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자,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생각이 났으면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밑에 영양 단계를 보면요. 영양 단계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던 먹이 사슬, 먹이 그물에서 이 생명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영양 단계라고 해요. 자, 일단 이 영양 단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세 개로 구분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광합성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생산자라고 했죠. 영양소를 생산하는 자. 아이고, 생산소라니. 생산자. 영양소를 생산하는 자.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된 영양분을 먹는 자를 누구라고 했죠? 그렇지, 소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 소비자든 생산자든 다른 생물들이 죽었을 때의 사체나 아니면 얘네들이 살면서 배설한 배설물들을 다시 분해해서 자연으로 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그렇지, 분해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추가적으로 알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 소비자에서 그냥 다 같은 소비자라고 해도 동급이 아닌 거야. 토끼랑 뱀이랑 독수리, 여기 토끼랑 뱀이랑 독수리 얘네들이 다 같은 소비자지만 같은 동급은 아니라고. 그쵸? 그럼 어떻게 돼?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소비자, 같은 소비자지만 등급이 나뉜다는 거예요. 얘가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서로 위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이 영양 단계를 뭐라 하냐? 이걸 바로 상위 영양 단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번 단원에서 새로 나오게 되는 개념인 거죠.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제 이 상위 영양 단계가 뭔지를 기억하면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6번은 생태 피라미드예요. 생태 피라미드. 자, 생태 피라미드란 뭘까? 자, 피라미드는 뭔지 알죠? 어디 있는 거죠?
그렇지. 이집트에 있는 거죠. 자, 이집트에 있는 그 왜 스핑크스 이런 거에 있는 아이고야. 꺼져서 다시 볼게요. 자, 6번은 생태 피라미드. 자, 피라미드가 뭐냐면 우리 이렇게 세모난 구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집트에 있는 구조물이야. 자, 이런 구조물을 닮았다고 해서 피라미드인데 무슨 피라미드냐? 생태 피라미드예요. 즉,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이 이렇게 피라미드의 형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야?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 영양 단계, 조금 전에 본 개념이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뭐를 생태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생태는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을 통틀어서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자, 개체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한 제곱미터당 개체수야. 그러니까 A지역, B지역 할 때 A지역은 1000제곱미터고 B지역은 10제곱미터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비교를 하면 불공평하죠. 1000제곱미터가 훨씬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그 A지역의 제곱미터당 몇 마리가 있는지 B지역의 제곱미터당 몇 마리가 있는지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생산자 수,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더라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생물량도 마찬가지야. 1제곱미터당 몇 g이 있냐? 그 개체수의 몸무게가 어떻게 됐냐를 따져봤을 때 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더라.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제곱미터당 또 어떻게 1일당 하루당 쓰는 에너지량을 비교해봤을 때 자, 하루당 생산자가 쓰는 에너지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소비자 에너지량 2차, 3차 에너지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처럼 자, 여기서는 에너지량을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감소하는 까닭은 뭘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량이 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까닭은 자, 여기 그림을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에너지는 뭐냐면 바로 태양 에너지예요. 왜냐면 태양 에너지로부터 우리 영양소를 만들잖아. 누가? 생산자가. 뭐를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을 해내죠. 자, 영양분을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야. 자, 근데 이 태양 에너지로 영양분을 만들고 이 영양분을 생산자가 만들면 그거를 1차 소비자가 먹고 또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먹고 2차 소비자를 3차 소비자가 먹는데 자, 그러면 그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돼야 할 것 같은데 아까 피라미드 모양이 어땠어? 위로 갈수록 줄어든다 했잖아. 그 말은 뭐야? 이렇게 넘어가는 양이 일정하게 계속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래? 자, 왜 그러냐면 이 생산자가 만든 영양소가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만든 영양소가 다 생산자가 생장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지. 또 어디에 쓰여요? 얘네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물질 대사 거기에도 쓰이고 호흡하는 데도 쓰이고 그 호흡으로 우리 체온을 조절해서 열 에너지를 만드니까 체온을 조절하고 또 물질 대사를 하고 이런 데 쓰인단 말이야. 자, 이렇게 쓰여서 에너지로 나가는 양이 있어.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 그리고 남은 에너지로 생산자가 이렇게 더 커지고 생장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장하는 데 쓰이는 걸 이제 1차 소비자가 그걸 잡아먹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1차 소비자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걸 잡아먹은 에너지를 통해서 호흡을 하고 물질 대사를 하고 다양한 생존 활동을 해. 그 다음 남은 에너지로 1차 소비자가 성장하는 거란 말이야. 그 성장한 1차 소비자를 2차 소비자가 먹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남은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량은 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거지. 이해되나요? 자, 근데 이런 식이라면 마지막에 결국 결론적으로 이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건 3차 소비자일까? 아니죠. 3차 소비자가 아니라 결국 믿기지 않겠지만 이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은 분해자예요. 왜? 얘네들이 죽은 다음에 남은 그 사체들을 분해자가 처리하니까. 자, 분해자도 결국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얘네도 이 에너지를 얻어서 호흡을 통해
열 에너지로 그 에너지들을 모두 방출하고 그 에너지는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방출된 열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나중에 생태계 밖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주 밖으로 다시 나가는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태양 에너지,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중에 그 생물들이 호흡을 하면 그 열 에너지가 되어서 나중에 우주 밖으로 다시 방출이 된다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흐르게 됩니다. 어디로? 한 방향으로. 그쵸? 이거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 우리 예전에 앞단원에서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에너지는 흐르고 물질은 순환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이야? 왜 물질, 왜 이산화탄소? 탄소 같은 경우는 공기에선 이산화탄소로, 생물에선 뭐 유기물, 탄소 화합물로, 또 물에서는 HCO3 HCO3 마이너스로 이렇게 서로 계속 왔다 갔다 순환을 하는데 에너지는 들어왔다가 다시 나중에 밖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우리가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태양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어야 우리 생물들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공급되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들어왔다가 나중에 결국 밖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는 계속 공급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드는 이유도 이해를 했죠. 남은 에너지가 다음 단계로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됐나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위로 갑시다. 자, 뒤에 배경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한번 장소를 바꿔보았습니다. 자, 이제 조용하게 한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번부터. 자, 3번 이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려면요. 아까 일단 여기 1번에서 뭐라고 했어? 자, 이렇게 먹이 그물, 먹이 사슬, 먹이 그물이 있는데 이렇게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어떻게 된다? 종 다양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되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그런 것처럼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생물의 종류가 확보가 돼야 되고, 종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또 개체수도 확보가 돼야 되고, 에너지의 흐름도 확보가 돼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생물의 종류,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히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거는 이거예요.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환경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면 뭐 생물의 종이나 개체수나 에너지 흐름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바뀔 수가 있어. 그치? 조금은 바뀔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변하는 양이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가끔씩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원리는 뭘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유지되는 원리는 두 가지로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 방금 여기서 봤던 먹이 관계. 서로 먹고 먹히는 그 관계에 의해서 생태계가 평형이 유지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 환경도 뭐라고 한다고 했지? 비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1번.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 관계에 의해서 생태계가 유지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밑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생태계가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뭐라고 했었지? 그렇지. 이렇게 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일 때가 안정적인 형태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평형 상태였어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떠한 그 원인은 뭔지를 모르겠지만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어때? 1차 소비자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야. 자, 예를 들어 여기가 풀,
1차 소비자가 사슴, 2차 소비자가 늑대라고 해보자. 자, 이런 상황일 때 사슴의 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지. 자,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초래되는 이렇게 현상은 뭘까요? 자, 사슴이 증가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늑대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많아지게 되겠지. 왜냐면 사슴이 많아지니까 먹을 게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늑대가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반대로 풀은 어떻게 될까? 풀은 그렇지. 감소하게 되겠지. 왜냐면 사슴이 많아지면 사슴이 많이 잡아먹으니까 풀을. 그래서 풀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늑대는 증가하고 풀은 감소하게 돼. 자,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나중에는 사슴의 양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사슴의 양은 다시 이제 감소하게 될 거야. 왜? 늑대가 많아지니까 사슴을 많이 잡아먹을 거고 또 풀이 적으니까 사슴이 먹을 풀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야.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슴이 다시 감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사슴이 많아졌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니까 알아서 해결이 된 거지. 이 먹고 먹히는 늑대와 풀 사이에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다시 이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생태계의 평형이 회복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게 바로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볼게.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건 뭘까? 자, 이거는 자, 서로 이렇게 뭐 늑대랑 사슴의 관계, 사슴과 풀의 관계,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랑 상관없이 그냥 사슴이 많아지잖아? 자, 사슴이 많아지면 일단 서로 이렇게 생활 공간이나 이런 공간들이 협소해지면서 환경이 부족해지면서 어떻게 돼? 경쟁을 하게 돼요. 사슴끼리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늑대가 잡아먹고 풀이 부족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사슴끼리도 경쟁을 해. 그래서 그냥 사슴이 너무 많아지면 경쟁을 해서 사슴 자체가 그냥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서 다시 사슴이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도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질병. 왜 우리 지금 코로나 상태잖아. 이 코로나 상태에서 왜 거리두기 하라고 막 강조하지? 그게 왜 그래요? 왜냐면 이게 너무 북적북적거리면 질병이 생겼을 때 그게 퍼져나가기가 쉽다는 거야. 그러면서 죽기가 쉽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 합시다 이런 이유가 북적거리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잖아. 자, 그런 것처럼 사슴도 너무 많아져서 북적북적거리게 되면 질병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런 게 퍼져서 이렇게 그 개체수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래서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먹이 관계, 비생물적 요인 등의 이유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이걸 볼게요. 자, 생태계 평형을 회복하는 예시. 자, 지금 이거는 먹이 관계에 의한 예시를 한 건데, 자, 근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뭐냐면 1번이랑 다른, 여기 1번에서 본 거랑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인간의 그러니까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위적 개입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인위적인 개입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인위적인 개입. 자, 아까 전에 여기서 보면 그냥 인위적인 개입, 사람의 개입이 없어도 그냥 원래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잘 회복을 했잖아. 자,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개입을 해요. 자, 어떻게? 여기서 한번 볼게. 자, 일단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학습지에는 여러분들 흑백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선이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학습지에다가 한번 색깔을 칠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볼게요. 자, 일단 초원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해볼까? 풀이니까. 자, 초록색, 초원 초록색으로 여러분도 칠해 주시고요. 사슴은 빨간색으로 해보자. 자, 사슴은 빨간색. 자, 그리고 늑대는 무슨 색으로 해볼까? 갈색으로 할까요? 늑대 갈색? 자, 늑대 갈색.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첫 번째 상황.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황을 볼게요. 자, 이 상황에서는 일단 가장 많은 게 뭐죠? 그치, 초원이지. 자, 일단 생산자가 가장 많습니다. 자, 초원. 자, 그 다음 많은 게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두 번째, 늑대가 많아요. 늑대가 더 많은 거야. 누구보다? 사슴보다. 자, 그러면 지금 피라미드 형태가 어떻게 돼? 사슴이 늑대보다 더 적으니까 이렇게 생태계가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무너져 있는 형태가 돼 있는 거야. 자, 사실 이 피라미드 형태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원래 회복이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게 사슴이 너무 없어 보이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불안하니까 이걸 지켜보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야. 어떻게? 늑대를 잡아서 없애버리자. 왜냐면 사슴이 너무 적으니까 천적인 늑대를 없애서 사슴을 늘려보자라고 개입을 한 거예요. 정말 좀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래서 아무튼 늑대 사냥을 허가를 해서 늑대를 잡도록 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 늑대를 이렇게 잡으니까 일시적으로는 사슴의 양이 증가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때?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거야. 역시 우리가 개입을 하니까 사슴이 많아지는구나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자, 그랬는데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늑대를 계속 잡으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슴이 다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급격하게. 자, 왜 그래? 왜냐? 사슴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사슴이 너무 많아져서 풀이 어떻게 돼요? 사슴이 먹는 풀이 줄어들게 되겠지. 풀이 엄청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슴은 어떻게 돼? 사슴이 이제 먹을 게 없어지니까 사슴이 이제 더 이상 쫄쫄 굶다가 죽으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글 볼게요. 자, 지금 방금 말한 내용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가했더니 일시적으로 늑대 개체수가 감소했어. 자, 늑대 수가 감소하니까 사슴이 어떻게 돼? 사슴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늑대가 없으니까. 자, 근데 사슴이 증가하니까 초원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사슴의 개체수가 오히려 갑자기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간이 생태계에 무분별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 또는 이런 위와 같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일단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인간의 개입은 어떻다?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알아서 회복을 할 테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냥 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는 아니고 인간의 개입은 언제 필요하냐면 왜 우리 뭐 멸종 막 위기종을 보호하자 이러면서 인간의 개입이 있긴 하잖아. 자, 이런 것처럼 정말 특수한 상황, 정말 인간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멸종 위기를 보호하는 등 약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입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간이 개입을 하는 건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선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상이 가능한 선에서 최소한으로만 하는 것이 베스트이다. 베스트.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인간의 개입은 최소화하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났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일단 끝까지 한번 볼게. 자, 맨 뒤에 어떤 상황이 됐느냐. 자, 1935년 이후를 한번 볼게요. 일단 1935년 이후를 보면 이 상황은 일단 인간의 개입에 의해 예상치 못한 결과가 있긴 했지만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인간의 개입이 없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행히 어떻게 됐냐면 자, 한번 피라미드 그려볼까? 누가 제일 많아? 초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그렇지 사슴이 더 많아. 자, 초원, 사슴, 그 다음에 그치 늑대.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만히 냅뒀더니 일단 다행히도 이 상황에서는 회복이 됐어. 자, 그래서 먹이 관계에 의해서 회복이 됐지만 어쨌든 이 상황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뭘 알 수 있느냐? 인간의 무분별한 개입은 역효과,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자,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뒷페이지. 생태계 파괴의 원인을 봅시다. 자, 조금 전에 본 거는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에 대해서 봤어. 그치? 그렇다면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은 뭘까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우리 저번에 생물 다양성 배웠을 때 약간 배웠던 비슷한 내용이지. 우리 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 또 보전하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잖아. 그거랑 일단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가볍게 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활동이었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원인으로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고요. 각자 읽어보고요. 이거 말고도 자연적인 재해들도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됩니다. 뭐 홍수, 산사태, 불, 지진, 가뭄, 화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전하기 위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 또는 우리 저번에 배웠었지. 서식지 단편화 이런 거 배웠었죠? 이렇게 막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일어나는 서식지 단편화라는 문제가 생겼었는데, 자, 그거를 보완하거나 또 이렇게 우리가 길을 만들면 그 길에서 치여 죽는 동물들이 많잖아. 그걸 로드킬이라고 하거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라던가. 자, 이걸 위해서 뭐를 설치할까요? 그치? 이 두 개를 위해서 우리는 생태 통로라는 거를 설치합니다. 생태 통로.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지나다니기 위해서 차 도로를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서식지가 단편화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또는 이 길에서 치여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생물들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위에 그래도 길을 남겨놓는 거야. 자, 그러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되고 방지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으로는 그래도 남겨주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는 이렇게 하천 다시 복원하는 사업. 원래 우리가 망가뜨린 걸 다시 복원하자라는 거고요. 자, 도시숲 그리고 옥상 정원을 만들자라는 거는 뭐냐면 뭐를 완화한다?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열섬 현상. 자, 열섬 현상이 뭐냐? 밑에 있어요. 자, 열섬 현상이란 주변 지역보다 도시 쪽에,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높은 현상을 말해. 자, 이렇게 도시 중심부로 갈수록 엄청 더워지는 현상이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밑에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런 식으로 원래 이거 나무예요. 자, 나무가 원래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 나무들을 밀어버리고 도시를 세운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왜 에어컨도 켜고 차도 달리고 막 버스도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어때? 열이 생기고 이런 열들이 뭉치면서 어때? 중심부가 이렇게 열이 뭉치면서 열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야. 이게 열섬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지구 온난화도 일으키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잖아.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게 바로 해결하는 방법이 도시숲이랑 옥상 정원이야. 자, 이게 뭐냐? 자, 예를 들어 지금 그 도시 이렇게 나무가 있고요. 나무가 있었잖아. 중심은 다 도시였는데 이 중심부에다가 도시 중간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중심부에 이렇게 도시들의 온도가 올라가고 중심부에 원래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야. 중간에 공원이 있어서 온도를 낮춰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지역만 이렇게 따뜻하고 열섬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공원을 만드는 게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옥상에라도 여기 옥상에라도 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옥상 공원을 만들자, 옥상 정원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도시 숲이나 옥상 정원을 만들어서 열섬 현상을 막아보자라는 거예요. 뭐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양한 방법들을 봤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보는 걸로 하고, 자, 이상으로 우리 8-2단원 생태계의 이런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 또 파괴되는 이유, 보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8-2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컨텐츠도 다음 주에 올라오는 컨텐츠도 잘 들어주고 푹 쉬고 다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